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책도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최근 기출 경향을 보면 이 정책론이 가장 많이 변화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최근 10년치 기출을 풀면서 10년이 다 된 기출을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많아요. 안 나와. 그러니까 최근의 기출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꼭 좀 저랑 같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면 요게 탁 보이죠? 요게 직접. 그런데 일단 직접 개입 방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간접을 먼저 암기하는 게 유리하죠. 항상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거기다가 간접을 하나 더 암기합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죠. 그래서 간접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각종 대출 규제. 근데 여기는 지금 부담금이라고 나왔으니까 너 X죠? 간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하나 주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잘 나옵니다.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평가자 시험에는 오답으로 어떤 게 나왔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똑같이 나오고 소득을 직접 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X라 그랬어요. 항상 소득을 직접 분배하는 건 사장님들이고 정부는 분배된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거죠. 다시. 그리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이유는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원의 재분배. 자원 재분배.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자원을 재분배한다,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볼 필요도 없어요. 정책에서는 무조건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그래서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3번도. 논점이 뭐가 보여야 되냐? 분양가 규제가 보여야 돼. 분양가 규제.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주택정책. 주택정책은 크게 분양하는 분양주택 정책하고 임대하는 임대주택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임대주택 정책이 과거에는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시험에 나올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 규제,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최근에는 선분양 제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공급 사이드를 물어본다. 공급 측면을 정부가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면 임대사업자인 공급자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면 신규 분양주택에서 정부가 분양가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인 사업주체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분양가를 낮췄으니까.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정책이 나오면 항상 요게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량이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이런 것만. 그러면 제가 언급한 5개 중에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임대주택 정책, 분양주택 정책 다 합쳐서. 바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들은 항상 공급 측면에서 불리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나머지 볼까요? 임대료 보조. 공급자에게 나쁠 거 없어요. 공급 증가. 공공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니까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선분양. 사업주체가 물건을 완성하기 전에 미리 분양합니다. 공급자에게 유리죠. 공급 증가예요. 공급 증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줘야 돼. 항상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주택 건설이 감소할 수 있더라. 자, 4번 한번 보죠. 자, 4번은 시장 실패 정의를 묻고 있어요. 그럼 시작이 항상 이렇습니다.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장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럼 시장 실패고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물어요. 시장 실패 원인, 빨리 세 가지만 말해 보세요. 시장 실패 원인. 외부 효과, 공공재. 그리고 어두운 애들이 뭐예요? 뭐 불확실성, 뭐 독과점, 불안정 경쟁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면 바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장 실패의 외부 효과 공공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고. 시장에서 뭐가 나타나면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시장에서 공공재가 나타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미친 듯이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수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책이니까 수용. 수용은 항상 강제적인 취득 절차니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딱 요게 논점이죠. 자, 분양가 상한제 대놓고 나왔어요. 그럼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신규 분양주택에서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면 공급자는 불리해지죠. 그래서 공급 감소. 이게 경제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택법의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주택법이요. 주택법. 그리고 주택법에서 잘 나오는 게 일단 이놈입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 뒤쪽에 문제 나옵니다만, 자, 어디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명 뭐 세 마리? 곰 세 마리가 아니고 공 세 마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자,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눠지는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건축한다. 그러면 공공택지는 정부가 싸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지비가 훅 떨어지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분양가격을 낮춰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시작 취지라고 그랬죠. 시작 취지. 자, 그 다음에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는 거니까 분양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킨다. 자,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나왔잖아요.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분양가를 낮추면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했죠. 부정적인. 그 대표적인 게 주택의 질이 하락한다. 자, 그리고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어요. 정답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요놈이 틀린 지문입니다. 최소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것만 암기해도 우리 시험에 5문제 중 3문제는 맞췄어요. 자,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 일단 임대료 보조가 있고, 그 다음 임대료 상한이 무슨 제도죠?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 요걸 임대료 상한이라고 해요. 분양가 규제를 뭐라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임대료 규제예요. 그럼 어디를 보라? 공급 측면을 잘 보라니까요. 여기 봤더니 공급이 나왔다.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 측이
그 공급 측에는 부정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 넘쳐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럴 일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공급 사이드를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요.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 나오면 또 공급이 나왔네. 공급. 근데 여기는 당연히 증가죠. 어떤 놈만 공급이 감소라고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자, 그 다음에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항상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게 통제하는 정책이죠. 낮게 통제하는 정책. 그래서 항상 요 놈이 포인트예요. 꼭 확인해야 돼. 꼭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임대료를 규제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네요. 옳은 지문. 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28. 나왔네. 이거 봐요. 공공재 외부 효과 나오면 뭐가?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옳은 지문이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부의 외부 효과가 딱 나오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논점이 뭐예요? 여기 있죠. 항상 꼬랑지를 본다. 요새 잊고 있어. 논점이 뭔지 애매모하면 꼬랑지를 본다. 그리고 대비되는 개념이 있느냐. 이게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근데 부의 외부 효과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 항상 두 글자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공해가 유발되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늘리겠죠.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서 디귿번 보십시오. 나왔습니까? 소득의 재분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옳은 지문이야. 정책에서는. 됐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제. 자,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좋은 소리. 그러니까 니은번 말고는 다 맞았네요. 자, 5번 토지 비축제도. 자, 이것도 한번 보죠. 토지 비축제도가 토지은행제도야. 토지은행제도. 자, 옛날 학자들은요. 자, 예전 학자들은 토지은행제도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가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법률로 규정을 했냐 그러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요걸로 토지은행제도를 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비축제도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주택법.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토지은행제도가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형태는 요놈. 직접 개입 방식을 논하기 전에 먼저 뭘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간접,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각종 대출 규제.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직접 개입 방식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정부가 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토지은행,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선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직접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직접 취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은행제도하고 수용은 아예 두 문자를 따서 은수제도, 은행, 수용 나오면 직접 개입 방식. 그 다음에 플러스가 각종 공적 개발.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는 직접 개입하는 수단입니다. 눈에 딱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죠. 이게 정책의 필요성은
정부의 어떤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뭐 논점 없습니다. 그냥 정부의 정책은 뭔가 정부가 필요할 때 커진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사업, 요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비축 사업을 언제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시장의 안정이에요. 그래서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자, 요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뭔가 좀 길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꼬랑지를 본다. 그리고 대비되는 개념이 있는지를 본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의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까? 완화시킬 수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만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토지 비축 제도는 토지를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왜 미리 매입해요? 쌀 때 미리 매입하는 거예요. 쌀 때. 우리가 저기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휘발유가 남았어도 그냥 만땅 채워 놓잖아요. 왜? 쌀 때 살려고, 쌀 때. 이게 토지 비축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토지가 쌀 때 미리 취득해 놓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하고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쌀 때 미리 사놓는 거니까 고비용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옳은 질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에서 비축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누가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토지공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부동산 조세 나왔어요. 이것도 보자고요. 요새 부동산 조세가 예전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오죠. 자, 어떤 패턴으로 나와요? 이게 부동산 조세를 취득,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단계로 나눠서 부동산의 4대 조세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조세가 나오면 거의 100% 정답이 뭡니까? 그러면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예요. 일단 이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 문제가 그 문제냐 아닌지는 상관없이 요새 부동산의 4대 조세의 특징을 물어보면 일단 정답은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야. 이런 감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정답부터 볼까요? 이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런 보세요. 1번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뭔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임대주택, 하나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재택, 자가주택.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항상 뒤쪽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같으면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야. 이 두 지문이 나오면 제가 수업 중에 항상 이런 물어봤어요. 뒤쪽이야. 뒤쪽이 논점인데 대비되는 개념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리고 뒤쪽에 주택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지금 대비되는 개념이 두 개 있잖아요. 뒤쪽이 논점인지는 확인했고. 그러면 수요의 증가 감소가 논점이냐? 가격의 상승 하락이 논점이냐라고 내가 매번 물어. 뭐가 맞아? 수요의 증가 감소가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은 네 가지 규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그러니까 앞에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로 가격은 그냥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논점은 항상 뒤쪽을 본다.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앞이 자가주택이냐, 2번처럼 임대주택이냐, 이걸 뭘 따져? 그럼 봅시다.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했다. 소비자가 땡큐, 노 땡큐. 아, 좋아라 할 리가 없겠죠. 야, 너는 틀렸다. 감소겠지.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합니다.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번도 보세요. 2번도 뭐가 보여야 되냐? 임대주택의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이것만 봐야죠. 그럼 보자고요. 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자가 땡큐로 할 것이냐, 노 땡큐로 할 것이냐. 노 땡큐죠. 감소야, 감소. 그리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네 가지 규칙으로 임대료는 상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번 지문은 아주 시험이 잘 나와. 2번 지문은 아주 시험이 잘 나와. 왜 그럴까? 자, 임대주택의 공급자는 임대사업자야.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비용은 영업경비고.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잖아요. 임대주택의 재산세는 대표적인 세금 중에 유일하게 영업경비죠. 영업경비. 그러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늘고 따라서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이게 여기의 논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도 볼까요?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자, 주택 취득세율을 낮췄다. 세금을 낮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야죠. 땡큐 하면서 수요는 늘어야죠. 자, 그다음에 동결효과 잘 나옵니다. 동결효과. 자,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X죠. 항상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거죠. 연기. 주택의 처분을 연기하는 현상. 자, 그러면 이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에 중개사 사무실에 나왔던 매물. 이 매물이 대표적인 공급량이죠. 주택의 공급량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신규 주택이고 신규 건설이고 나머지는 기존 소유자가 중개사 사무실에 내놓는 매물로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주택의 공급은 신규 건설은 몇 개 없어요. 전부 다 기존 주택의 매물이죠. 매물. 그러니까 동결 효과가 발생이 되면 주택의 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연기하는 현상이니까 매물이 급감합니다. 급감. 자, 이걸 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리고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동결 효과의 암기사항이 공급 감소, 그리고 가격 상승. 그 다음에 5번이 전통적인 조세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입니까?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소비자와 공급자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럼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한다. 여기는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니까 공급자가 완전 안 똑똑하죠. 공급자가 완전히 안 똑똑하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 다 맞춰갖고 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봐요. 자,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다면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공급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공급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부동산의 공급자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토지의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가 대표적인 공급자죠. 명심하셔야 된다. 둘이 똑같은 놈이라는 거.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9회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거라고 돼 있다고. 틀린 거. 그럼 시장 실패 원인 보면 이게 보여야죠. 공공재, 외부 효과, 그리고 나머지 우울한 것들이죠.
비대칭, 우회, 불안전, 경쟁, 우회. 이게 너만 아니야. 너만. 5번 너가 아닌 듯하다. 너가 아닌 듯하다. 이거 벌써 25분이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 이게 22문제나 돼요. 근데 뒤쪽의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